뱀파이어나 드라큘라를 다룬 영화가 몇 편이나 될까요? 세계 최대의 영화 데이터베이스인 IMDb에서 뱀파이어로 검색해보면 목록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통계로 잡히지 않을 정도죠. 드라큘라로 검색해보면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노스페라투로 검색하면 많기는 하지만 실사 영화로 주목받는 것은 4편에 불과합니다. 다른 3편에 대해서는 천천히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2025년 1월에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노스페라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고딕 공포영화 노스페라투의 언론 배급 시사회 소개 문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화 노스페라투는 오랜 시간 알 수 없는 악몽과 괴로움에 시달려온 앨런, 그리고 그녀를 갈망하는 뱀파이어 백작 올록의 집착이 심해지면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들을 그린 매혹적인 클래식 공포입니다. 공포의 정수로 불리며 수많은 공포 영화에 영향을 끼친 최초의 뱀파이어 영화 노스페라투 공포의 교향곡을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100년 만에 더욱 강력하고 매혹적인 작품으로 돌아온 노스페라투는 빌 스카스가드, 릴리 로즈 뎁, 니콜라스 홀트, 에런 존슨, 윌렘 데포, 엠마 코린이 열연을 펼쳐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여기에 더 위치, 라이트하우스 등 독특한 감성과 화려한 영상미가 돋보이는 연출을 선보여온 로버트 에거스 감독이 연출을 맡아 새로운 감각과 아름다운 미장센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악은 우리 내면에서 오는가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가, 이 대사가 이 영화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디펜던트지의 로리는 최근 수년 동안에 나온 공포 영화들 중 가장 심오하고 매혹적으로 무서운 영화 중의 하나라고 극찬했습니다. 유럽의 공포영화는 고딕 문학에서 시작되었죠. 그래서 초기 공포영화를 고딕 공포영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딕 문학은 신화의 상부구조와 동화의 사건 진행 과정, 그리고 열렬한 반이성주의적 입장을 취하며 그 요소들을 계몽의 시대에 대한 직접적인 반작용으로 배열했습니다. 유럽 공포영화의 원형적인 모델은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입니다. 폴 웰스의 호러 영화 매혹과 저항의 역사라는 책에 따르면 그중 드라큘라는 유럽의 타자성, 약탈의 위협, 절제할 수 없는 성욕의 표현, 피에 관한 세속적인 힘의 신화, 그리고 그것이 도전하는 신성한 종교적 상징 등을 다뤘죠. 고딕 소설은 바로 표현주의 영화로 이어졌는데요. 1922년 무르나우 감독이 제작한 노스페라투 공포의 교향곡은 독일 표현주의 영화의 대표작 중의 하나입니다. 독일 표현주의는 인간 내면의 상태나 과도한 감정을 반영하는 상징적 형태에 대한 비사실주의적 접근을 강조하는데요. 1차 세계대전 이후 1925년경까지 독일에서 나타난 영화 사조입니다. 2024년에 제작한 노스페라투의 줄거리는 1922년작 원본 노스페라투 공포의 교향곡과 동일합니다. 독일의 한 소녀 앨런이 초자연적 존재와 감흥하면서 영화가 시작하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1838년에 앨런은 토마스 후터와 결혼해서 비스보르크에 살죠. 토마스는 부동산 중개상 노크의 지시로 트란실바니아의 올록 백작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그의 성으로 떠납니다. 그 사이 앨런은 남편 친구 프리드리히와 자기 친구 애나가 결혼해 사는 집에 머물죠. 노스페라투라 불리는 올록 백작은 그가 모르는 언어로 된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고 그를 자신의 성에 유폐시킵니다. 그리고 앨런에게 가서 그를 유혹하죠. 토마스는 우여곡절 끝에 그것을 탈출해서 앨런에게 돌아가고 폰 프란츠 박사와 함께 노스페라투를 퇴치하려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노스페라투로 인해 죽어가고 마을은 폐허가 되다시피 하죠. 더 이상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되겠네요. 노스페라투는 헬라어로 병을 옮기는 자의 어원을 둔다는 것이 유력한 설입니다. 1922년 노스페라투는 무성영화로 제작된 최초의 뱀파이어 영화죠. 대개 이 영화가 1979년 베르너 헤르조크가 연출하고 클라우스 킨스키가 올록백작으로 열연한 영화에 이은 두 번째 리메이크작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의 부제는 밤의 유령이며 역시 독일 영화입니다. 그런데 노스페라투란 제목을 달고 주목받은 작품은 사실 두 개가 더 있어요. 그중 첫 번째가 클라우스 킨스키가 일부 공동 연출하면서 역시 올록 역을 맡은 아우구스토 기미니토가 연출한 1988년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리메이크작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데 제목도 베네치아의 노스페라투이듯이 독일이 아니라 베네치아로 간 노스페라투를 다뤘죠.
베네치아의 가면축제가 주요 배경입니다. 두 번째 영화는 데이빗 리 피셔가 연출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원작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원작의 장면을 그대로 사용했고 새로운 배우들과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일부 장면을 재촬영하고 대사를 입혀서 결합한 방식으로 제작했죠. 독특한 리메이크 작품입니다. 2023년에 개봉됐지만 제작은 2009년 혹은 2014년 등으로 보도됐어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1988년 작품과 2023년 작품은 전형적 리메이크 작품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2024년 작품인 에거스의 노스페라투도 1922년 원작을 거의 그대로 리메이크한 거죠. 그런데 영화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1922년 원본이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라는 소설을 표절했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져 있죠. 이 작품을 연출한 무르나우 감독은 스토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영화를 만든 거예요. 드라큘라의 이름을 올록으로 바꾸고 제목도 노스페라투로 달았고 결말도 다르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드라큘라에게 햇빛이 치명적이라는 것도 이때 생긴 것이라고 하죠. 에거스의 노스페라투는 원작과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고 21.2세기에 어울리는 새로운 해석을 덧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리 리메이크작이라 하더라도 관객은 상영 당시의 시대 정신을 가지고 영화를 감상하죠.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않습니다. 드라큘라의 전통적인 줄거리는 특히 여성의 성적 욕망 같은 개인적 본능을 부정적이고 억눌러야 하는 것으로 간주한 19세기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 앨런의 간질 발작을 치료하기 위해 코르셋을 착용 한 채 잠을 자도록 하는 것이 가부장적 지배의 상징적 장면이라고 합니다. 노스페라투라는 흡혈귀는 앨런의 숨겨진 성적 욕망을 상징하고 이 성적 욕망은 개인의 본능이자 욕구를 대표하는 정서의 하나입니다. 노스페라투의 악마성은 내장에서 끌어올린 듯한 그르렁거리는 음성으로 잘 표현되죠. 그가 사용하는 언어는 지금은 사라진 발칸반도의 고어인 다키아어라고 합니다. 다른 세상이나 저 세상의 언어임을 표현하기 위한 장치죠. 결국 앨런은 욕망을 억제하고 오히려 노스페라투를 유인해서 퇴치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통해 욕구를 속죄하는 거죠.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하는 공동체주의적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노스페라투는 자본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현대적 공동체주의도 있지만 이 공동체주의는 개인주의를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욕구를 억제해야 하는 것으로만 보지는 않기 때문이죠. 타인이나 공동체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억제해야 하지만 개인의 욕구를 해방하고 적극적으로 발현하는 것이 오히려 공동체를 발전시킨다고 보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인간을 이윤창출의 도구로 보기 때문에 개인의 인간적 욕구도 이윤창출의 수단이자 도구로 보게 됩니다. 올록백작, 즉 노스페라투는 앨런에게 자유의지로 자기를 선택하라고 말하지만 가족과 이웃을 죽이겠다는 협박도 함께합니다. 그게 과연 자유의지일까요? 악마적 사고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인간적 사고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건 자유의지를 빙자한 강압이죠. 주변 환경과 구조를 억압적으로 조성해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겁니다. 물론 앨런이 이기주의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한다면 노스페라투를 선택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을 죽게 놔둘 수도 있습니다. 자본을 선택해 자본주의에 승복한다면 자신과 공동체의 궁극적인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며 자본을 선택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자본에 의해 공동체가 파괴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앨런은 무엇을 선택하든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공동체가 모두 붕괴될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19세기적 해석으로 보더라도 앨런이 자신의 성적 욕망인 노스페라투를 선택하면 당장은 공동체의 소멸을 피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악마를 존속시킴으로써 자신과 공동체가 모두 불행해진다는 역설과 동일합니다. 이럴 때 해결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선택을 강제한 노스페라투를 없애는 겁니다. 실제 앨런은 그렇게 하죠. 자본주의에서 선택을 강제하는 자본을 소멸시켜야만 자본주의적 모순과 역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뉴시스의 강주희 기자는 후반부로 갈수록 영화는 단조로워져서 새벽닭이 울고 나면 노스페라투는 소멸된다는 상투적인 대사처럼 임팩트 없는 결말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외국 비평들도 유사한 혹평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 인디와이어의 얼리치는 가장 풍부하고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역사적인 사회 관습과 그것들이 억제하려는
인간의 영원한 갈망 사이에 긴장해서 매혹적인 힘을 끌어낸다고 높게 평가하기도 했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디펜던트지의 로리는 가장 심오하고 매혹적으로 무서운 공포영화라고 극찬했습니다. 호평과 혹평이 엇갈리는 영화야말로 보기 좋은 영화입니다. 관객 스스로 영화를 감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으니까요. 에거스 감독의 노스페라투도 그러한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정병기였습니다.